우촌TV 2008회 사단법인 한미동맹연합회 조성태 이사장의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한 글을 만나겠습니다. 재미 동포학자 양재윤 박사의 청와대 근무 18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직필 정언.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가장 풍요롭고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넘는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7주년이 되는 성군의 생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에 하늘이 내리신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5000년 동안이나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억압받고 수탈당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있는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빠르게 부강한 선진국으로 만드셨는지,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성공시켰는지, 그런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또 어떤 나라였는지, 그분의 애국 애족의 정신과 타고난 천재적인 지혜와 그리고 영웅적인 지도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저는 1961년 5.16 군사혁명정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에 행정관으로 보직을 받고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18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공직생활을 했다. 당시 최고회의는 혁명 주체인 군 장교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살기등등했다. 그 속에 민간인은 나 혼자였고 혁명군 장교들은 국민복을 입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박정희 장군은 어떻게 군사혁명을 일으킬 생각을 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혁명가업을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어려웠던 일들을 그분을 18년 동안 모시고 공직생활을 했던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려웠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그분에 대한 애국심과 애민정신을 같이 추모하고자 한다. 5.16 군사혁명의 배경.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다.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 들판에 나가 나무를 캐고 뒷동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 삶아 먹고 그야말로 초건 목표로 겨우 보릿고개를 넘겼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었다. 와중에 북한 괴뢰 집단은 호시탐탐 무력 납침을 획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돈이 없어 적을 막을 수 있는 군 장비도 변변치 않았고 나라는 대모천국이 되어 혼란에 빠져 있었고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군 장교들의 정군 운동. 이를 본 육군사관학교 8기생 엘리트라고 하는 김종필, 김형욱, 오치성, 길재호, 옥창호 등 11명의 대표가 되어 당시 현석호 국방장관을 부패한 정군의 계획을 건의하려고 갔다가 면담을 거절당했다. 이에 실망을 한 대표 장교들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부패한 민주당 정권 자체를 제거하는 거국적인 무력혁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5.16 군사혁명의 기초가 된 것이다. 혁명거사 계획을 4번이나 변경. 이들은 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박정희 소장을 주군으로 모셨다. 그리고 국내외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농촌 경제 문제의 특수성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 수집과 민족 중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부 형태를 준비했다. 그리하여 당시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 박정희 소장을 주축으로 민족의 영원한 장래를 위해 1960년 5월 8일
군사혁명을 하기로 거사일을 정했다가 4.19 학생혁명으로 거사가 중지되었다. 해병대 단독 거사를 계획. 4.19 학생혁명으로 거사가 중지된 후에 해병대 내에서도 군 인사에 불만을 가진 해병 장교들이 제1여단장 김윤건 준장을 중심으로 해병대 창설일 기념일인 4월 15일 해병대 단독으로 거사를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박정희 장군의 혁명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안 후 해병대 자처 개혁은 또 불발이 되었다. 5.16 군사혁명. 그 후에도 박정희 소장은 혁명 거사일을 3번이나 연기한 끝에 드디어 1961년 5월 12일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제5사단장 최명신 준장과 혁명 동지의 김종필, 김형욱, 오치성, 길재호, 옥창호 등 11명을 만나 거사일을 5월 16일 새벽 3시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군에서 혁명 거사일을 4번이나 변경하는 동안 장명정부나 군 수뇌부에는 기밀이 많이 알려 있었지만 드디어 올 것이 오는구나 하고 제지할 의지도 힘도 없었고 국가나 국민들은 당연한 일로 군사혁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혁명군은 드디어 5월 16일 새벽 3시에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제6강구 사령부에서 출발해 서울로 한강다리를 건넜다. 마침내 혁명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로 국가 3권을 장악한 뒤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을 위원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다. 이것이 혁명정부 군사재건 최고회의다. 그리고 혁명 제1성에서 우리가 걸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걸기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는 방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 유엔 헌장을 준수한다. 지금까지 사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한다. 절망과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한다. 이렇게 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혁명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토탄에 빠진 국민들에게 하늘같은 희망을 불어넣게 되었다. 국가 상권을 장악하고 혁명에 성공한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 박정희 장군은 맨 먼저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구하고 경제개발 계획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헌정을 중단시키고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받은 박정희 의장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원조로 막 먹고 사는 나라에 무슨 돈을 꿔줄 수 있는가 하고 박정희 의장 일행을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했다. 미국 대통령도 만나지 못한 박정희 의장 일행은 호텔에 돌아와 가난한 나라의 서름에 북받쳐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다고 한다. 가장 믿었던 미국에 가서 문전박대를 받은 박정희 의장은 가난한 나라의 서름에 목이 메었다. 고심 끝에 우리 민족 역사에 처음으로 서독 상업차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독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의 아픔과 패전의 상처를 딛고 당당하게 일어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서독을 보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우리의 사정을 호소해 보기로 막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도 전쟁의 잿더미에서 서독처럼 한강의 기적을 이뤄보자라는 각오를 하게 된다. 혁명정부는 61년 11월 말 정내역 상공부 장관을 주축으로 차관 교섭단을 구성해서 서독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다. 그런데 당시 독일어 통역을 할 사람이 없었다. 알아본 결과 이승만 대통령 시절 국비 유학생으로 서독 니른베르크 엘런칸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백영훈 박사와 연락이 되어 사절단의 통역관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사절단이 서독에 도착은 했으나 듣도 보도 못한 가난한 나라에서 차관 교섭단이 왔다고 누구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를 옆에서 본 백영훈 박사는 루트비 에르하르트 2년 후에 서독 총리가 된 재무장관과 같은 대학을 나온 자신의 대학 은사를 찾아가서 장관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61년 12월 11일 우리 사절단은 마침내 루트게스르크 재무차관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날 에르하르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마침내 1억 5천 마르크 상업차관을 얻는 데 합의를 했다. 사절단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 신인도가 없는 나라에 지급보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도 어디에도 없었다. 기적적으로 성공한 차관 협상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독일의 강부 간호사 인력 진출. 못 사는 나라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있을 때 백영훈 박사에게 구세주 같은 독일 친구가 찾아왔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노동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슈미트라는 독일 친구였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 나라는 길거리에 실업자가 널려 있다고 하던데 지금 서독은 탄광에서 일할 강부가 모자란다. 지하 1000m를 파고 내려가야 하는데 지열이 뜨거워서 파키스탄, 터키 노동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다. 혹시 한국에서 강부 5,000명 정도, 간호조무사 약 2,000명 정도를 보내줄 수 있다면 이 사람들 급여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백영훈 박사는 신응균 당시 주서독 한국대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고, 대사는 즉시 한국 정부에 전문을 띄웠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모집 공고를 냈다. 그리고 1차 강부 500명 모집에 2,894명이 몰려와서 6대1의 경쟁률이 되었는데 선발 자격이 2년 이상 경력자였지만 실은 30%가 대업 졸업자였다고 한다. 이들은 연금저축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고스란히 고국 가족에게 송금을 했다. 이들이 한국에 송금한 돈은 연간 5천만 달러로 그때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의 2%에 달하는 큰 돈이다. 이렇게 해서 1977년까지 독일로 간 강부는 7,932명이고 간호사는 1만 226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독일에 취업한 강부, 간호사 월급을 담보. 이렇게 이들의 급여는 모두 독일 코메르크 방크를 통하여 한국에 송금되었으며, 코메르크 방크가 지급보증을 써서 우리 민족 역사에 처음으로 외국 차관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돈이 오늘날의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종잣돈이 된 것이다.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의 국빈 방문 초청을 받게 된다. 박정희 대통령 서독 국빈 방문. 서독 정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강부를 보내주고 간호사를 보내 한국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한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의 서름은 다시 계속된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는 고사하고 비행기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미국 노스트웨스트 항공을 한 대 전세 계약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그 이유는 원자로 먹고 사는 가난한 나라에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처음 외국 초청을 받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서독 방문은 허사가 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서독에 특사를 보내 우리나라는 비행기가 없으니 서독에서 비행기를 좀 보내줄 수 없겠는지 부탁을 한 것이다. 고맙게도 정부는 그때 독일에서 홍콩을 거쳐 일본을 왕래하는 루프트 항공 일반 여객기를 서울에 일부러 들러서 우리 대통령 일행을 태우고 오도록 조치를 해 주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홍콩
방콕, 뉴델리, 카라치, 로마를 거쳐서 28시간 만에 1964년 12월 7일 서도 킬런 공항에 도착했고 리퍼게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의 영접을 받았다. 필자가 보기에는 말이 국빈 방문이지 대통령 숙소는 10평도 안 되고 소형원들은 아침에 샤워를 하면 샤워값을 별도로 내면서 여관방 같은 곳에서 잠을 잤다. 연도로에 걸린 태극기도 불과 20여 개밖에 안 걸렸고 말로만 듣던 독일의 건검한 정신을 새삼 나는 느끼게 되었다. 차관 교섭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1억 5천만 마르크를 빌리기로 내부 합의를 했는데 절차상 국제은행의 지급 보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신용도가 없는 우리나라에 지급 보증을 써준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다. 독일 정부는 궁예저책이지만 독일에 와 있는 강부와 간호사가 받는 월급을 1개월간 은행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당초 한국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은 3억 마르크 차관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당시 서독에 취업한 우리 강부 간호사들이 본국에 송금한 금액은 연간 약 5천만 달러였다. 여기 교포들 중에 서독 강부로 간호사로 다녀온 분들 중에 그때 제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다. 이분들이 서독에 가서 고생한 덕택으로 얻은 차관이 종잣돈이 되어서 가난했던 우리나라 경제를 재건하게 된 기초가 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이분들의 노고를 박수를 보냅시다. 강부와 간호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불은 탄광회사 방문, 그리고 12월 10일 우리나라 강부와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독일 함부론 탄광회사를 방문했다. 우리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강부와 간호사 250여 명은 양복과 한복을 깔끔히 차려입고 디스브루크 교회의 타운홀을 가득 메웠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애국가 반주가 울려 퍼지자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마지막 대목에서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대통령도 옆에 있던 유경수 여사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지하 1000m까지 파고 들어가 뜨거운 지열에 받아 얼굴이 새카맣게 탄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국만리 타국 변두리 시골병원에 덩치 큰 시신들을 알코올이 묻은 가재로 시신을 이리저리 뒹굴며 닦고 있는 어린 간호사 우리 딸들의 얼굴을 본 박정희 대통령은 벅차오르는 가난의 서름에 미리 써가지고 온 연설문은 꺼내지도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열심히 합시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독의 라인강 기적처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대통령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외쳤다. 강구와 간호사들은 서독 리버게 대통령 만세를 부르며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부 간호사 유경수 여사 대통령이 한데 옮겨서 얼싸안고 울었다. 옆에 있던 서독 루버케 대통령은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 대통령 눈물을 닦아주었다. 세계 역사에 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동포들을 얼싸안고 이렇게 울었던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대통령 영부인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며 울며 놓아주지 않은 강부 간호사를 겨우 떨치고 차에 올라 호텔로 가는 중에 대통령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옆에서 리베케 서독 대통령은 손석으로 계속 우리 대통령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제 그만 우세요. 각하 제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필자는 가난한 조국을 후대에 물러주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가득했던 젊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2월 8일 에르하르트 서독 총리와 회담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정신과 나라를 재건하려는 절절한 애국심에 감명을 받은 에르하르트 총리는 서독의 경제를 부흥시킨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하게 된다. 내가 경제장관을 할 때 한국을 두 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던데 산이 많으면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다음엔 자동차가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차 폭스바겐도 히틀러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면 철판이 있어야 하는데 제철 공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도 필요하니까 정유 공장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이 탄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경제 고문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프랑스와 16번을 전쟁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프랑스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이 끝난 후 우리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프랑스 더골 대통령을 찾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한 황금 같은 지혜와 경험을 우리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3억 마르크 차관을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국민은 이 고마움을 앞으로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캐딜락을 타고 160km 속도로 달렸습니다. 미끄러지듯 달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2번이나 중간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비볐습니다. 장기영 부총리를 비롯한 우리 일행들도 울면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독일 농촌은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도 잘 정돈된 정원도시였습니다. 띄엄띄엄 보이는 농가는 마치 별장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농촌을 가꿔야 한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에서 에르하르트 총리의 경험담과 충고로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포항제철 공장을 짓고 정유 공장을 짓고 원수로만 여기고 있었던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내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해서 농촌을 근대화시켰다. 독일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돈을 구워준 나라이며 라인강을 기적을 이뤄서 부강한 나라를 만든 에르하르트 총리의 충고를 받아서 종잣돈도 없고 기술도 없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 수행을 마치고 청와대에 돌아와서 필자가 보고 느낀 기적 같은 일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행문을 썼다. 그리고 이 기행문을 국회에 보내 실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이 기행문을 읽고 눈물을 흘린 의원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결코 우리는 독일 정부와 국민들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난에 찌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려 부강한 나라를 만드신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업적과 애국정신을 가슴으로 추모하는 바이다.